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근대화 산업화를 성공시켰고요. 그래서 민주화도 성공했고 그렇죠. 짧은 시간에 정보화를 성공시켰는데 그건 테크놀로지잖아요. 압축 성장을 했고 전 세계가 놀라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랐어요. K-팝이라든가 한류를 통해서만 접근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역사와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 문화를 보니까 저는 단순한 저항의 문화가 아니라 자신들이 창조의 주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세계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요. 우리는 이제 데모노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느낌으로 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한 거니까 이제 우리는 논리로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데모노터스가 가진 사상적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전체적인 구조 틀과 함께 등장하는 요소들을 설명해주면서 설득력을 갖게 하면 되는 거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요즘 가장 3프로TV에서 인기 있는 코너로 자리 잡고 있는 순서죠. 더 피플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넷플릭스 많이들 보시는데 요즘 캐데헌이라는 약자로 불리죠. K-팝 데몬 헌터스가 정말 인기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싸이 이후에 13년 만이라고 하는데 영국 싱글 차트 탑 100의 정상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구글에서도 검색 빈도수가 최상위에 올라오는 등 정말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더 피플 시간에는 지난번에 저희 3프로와 함께 하셨죠. 저희 릴리전 시간에 무속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윤명철 교수님께서 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얘기와 교수님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를 섞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갑자기 샤머니즘 얘기하셨는데 네. 웬 캐데헌이냐. 그렇죠. K-팝이죠. 예,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주제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놀랬거든요. 예, 원래 K-팝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중앙아시아 지역과 유라시아를 다니다 보니까 그 열기는 누구보다 체험하죠. 예, 파미르 오지에서도 예. 이란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한류를 얘기해요. 그래도 막상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잘 실감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대중음악, 대중문화로 알았었는데 K-팝 데몬 헌터스 이걸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랑 너무 직결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의 사상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무교에 관해서 예, 우리 민족의 고대 사상이고요. 기호는 홍익인간이고 통이랑 연관돼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너무나 잘 녹아 있고요. 예, 보셨겠지만은 첫 장면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놀랬거든요. 첫 장면에는 3명의 무당이 나타납니다. 예. 첫 장면이 그렇죠. 네, 예, 무당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3명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음흠. 그 무당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주의 성리학적 문화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민족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걸로 배웠어요. 예, 우리 민족은 한이 많다. 예, 그리고 우리 민족은 뭐 우리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데몬 헌터스를 보면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 전통 사상과 무관하게 K-팝이라는 것이 있었고 대중예술이 있다고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은 그게 아니라 이들이 우리 역사 사상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네. 첫 장면부터 마지막까지 그걸 확실히 느꼈는데요. 첫 장면에는 바로 무당이 출연하니까 이 데몬 헌터스의 큰 중요한 컨셉은 무당이죠. 무당은 샤머니즘이고요. 우리 민족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명의 무녀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춤을 추고 있어요. 예, 우리가 조선제에서 추는 춤 이런 춤 사이랑 이건 다르거든요. 근데 예. 저희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무당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렇죠. 제 공부도 그렇지만 예. 여러 가지 집안이 서버르기 때문에 원래 모습을 찾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쓴 옷을 보게 되면 사실 갓도요. 예전에 무당들이 갓을 썼습니다. 요즘엔 그런 걸 안 쓰고 김금아 씨도 보게 되면 이 모자 쓰는데 종이 예. 모자라든가 옛날에 갓쓴 무당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휴무라침 어떤 나선에게 군무를 추는데 각각의 그 사람들이 일종의 워리어, 전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이미지를 전혀 다르잖아요. 아, 갓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아. 옛날에 원래 우리 무당이 한 모습을 재현했고요. 네. 그 사람들의 표정이 활기차면서도 결기가 있어요. 전사의 모습이죠. 우리 아마존에서 생각하면 돼요. 고구려 평강공주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등장해서 보니까 그들이 칼을 휘두르고 얼핏 보니까 활 쏘는 장면도 나오고 실제로 옛날에 무당들이 활 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충격을 받았고요. 내내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놀란 것은 저는 아무래도 역사학자고 사상을 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런 그 기호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상징, 사상, 신화 이런 것들을 봤죠. 정말 엄청난 대규모 서사시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국의 어떤 기원이라던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흥미롭게 본다지만은 전혀 그런 백그라운드에 이해가 없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열광해요? 그렇죠. 저도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면밀히 살펴보고 제가 또 반응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들이 출발한 것은 K-팝입니다. 예. 워낙 유명하고 BTS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요즘 뭐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네. 일단 처음에는 일단 노래죠. 근데 노래보다 더 뛰어내고 온 건 춤이잖아요. 춤이죠. 예. 예.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예. 메시지는 온갖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메시지들 그들이 읽는 겁니다. 읽을 예. 때 일단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고 보편적 신앙이거든요. 다만 우리 쪽에서만 우리식의 무교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기 쓰여진 코드들이라든가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바타를 봤을 때 우리가 대사를 몰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예. 똑같이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저 놀랍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한 거죠.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런데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화 산업화를 성공시켰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희생을 무릅쓰면서 민주화도 성공했고 그렇죠. 짧은 시간에 정보화를 성공시켰는데 그건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럼 이 세계가 불과 결국 한 60년, 80년, 60년이죠.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면 이게 압축 성장을 했고 전 세계가 놀라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알고 있고 K-팝이라든가 한류를 통해서만 접근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역사와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역사학자다 보니까 그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지금 서양 문명이 인류 문명 자체가 한계를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얘기랑 2000년도 이후에는 달라요. 더군다나 2010년도쯤 오게 되면 AI라는 것이 본격화되잖아요. 그럼 인간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호모사피엔스 이후에는 가장 극적인 변화예요. 그럼 여기서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문명의 대전환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온갖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압축하게 되면 엄청난 소외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도 재편되고 있잖아요. 최근의 세계 질서 재편은 우리가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이라고 보지만 과거와는 달라요. 지금은 새로운 양식의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언제나 역사에서 보면은 동시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후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살았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공했고 이 사람들은 붕괴했구나. 그걸 알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엄청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젊은이들과 우리 젊은이들은 다르거든요. 네. 상당히 저항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추구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락이라든가 이게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K-팝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시대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 이론이지만은 과거에 그 사람들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일종의 자유고 해방일지 모르겠지만 뭐 히피의 구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피동적 주체로서 자기가 저항하는 것이었어요. 저항의 의미였었죠. 그런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 문화를 보니까
저는 단순한 저항의 문화가 아니라 자신들이 창조의 주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엔 전부 다 20대까지만 하더라도 30대 그렇죠. 초도 그렇지만 네. 소비의 주체예요. 그렇죠. 그 사회에서 생산한 것, 어른들이 생산한 것을 먹고 쓰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즉자적 반응을 했고 저항을 했었는데 네. 지금 세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10대 후반부터 특히 20대만 되면 테크놀로지 익히잖아요. 제가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새로운 지식과 맞아요. 정보를 가지고 저희 있어요. 클 때만 해도 20대는 그럼요. 진짜 소수파였고 그렇죠. 야 네가 뭘 알아. 뭘 알아. 야 너 너무 나대지 마. 음. 그런 취급을 받는 부류니까 일단 저항해야 돼. 그렇죠. 무조건 뭐 저항이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성세들이 얘네들을 어떻게 좀 어떻게 좀 활용하지? 새로운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 의견은 그들은 그동안 소비의 주체였던 것과 동시에 예.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 제너레이션이죠. 옛날 말로 지금은 Z세대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세계 질서를 자신이 만들어가요.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걸 통해 가지고 네.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데 이게 소금 문명이 가진 한계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서양인들이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비서구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다가 이제 남미로 눈을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일부로 눈을 돌리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과거 서양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그 잔재들이 너무 그렇죠. 많아요. 그 잔재도 많고 잘 아시잖아요. 네. 잔재들도 많고 그들의 문화라는 것은 원래 전통적 문화라기보다는 서구 제국주의 문화랑 합쳐진 문화적 성격이 강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익숙해요. 서양인들에게는 남미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는 익숙한 겁니다. 근데 멕시코 시티 같은 데 가보면 네. 아니 내가 뭐 스페인에 와 있는지 그렇죠. 남아메리카의 한 중간에 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종적, 혈연적, 언어적, 문화적, 역사적 이게 전부 다 뒤섞여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동쪽이라는 건 결국 동아시아죠. 동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지역이 있는데 일본은 이미 식상을 했죠. 왜냐하면 아시겠죠? 16세기 이후부터 일본 문화가 얼마나 유럽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자포리즘이라고 해서 그럼요. 실제로 자포리즘. 우리가 아는 것보다 유럽에서 일본 훨씬 문화 더 19세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프레시브, 인상주의라든가 그렇죠. 이거 대부분 일본의 영향이잖아요. 그렇죠. 도자기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 문화는 서양인들이 특히 지금 문명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죠. 왜 그렇죠? 지금 문화는 역동적이잖아요. 창조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소통이고 공동체잖아요. 음. 일본은 집단주의가 있지만 집단주의와 공동체는 달라요. 네. 일본은 아시겠지만 상호 격절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단위로 옮기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전체가 모이는 이런 집단주의죠. 일단 예. 파시스트적인 성격이 강한데 예. 우리의 공동체는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동등하게 활동하고 같이 나누는 이런 공동체인데 일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뭐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을 보더라도 그것이 한동안은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컸어요. 우리가 생태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 이런 걸 알려줬지만 그 이상은 못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한때는 중국이 5세대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몰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시도를 했는데 중국 문화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는 일치해요. 첫 번째 제국주의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 강대국의 논리가 그 문화 속에 스며 있어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같이 동참의 대상이 아니라 위에서 만든 문화를 던져줬을 때 교육을 받는 일단 훈육의 대상으로만 그게 이제 유교가 그렇죠. 사실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있는 교조로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군군 신신 네. 뭐 이런 개념을 이제 철저하게 전파하는 질서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그렇죠. 있고요. 예. 상명하복이 철저해요. 그럼요.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시대 때 이게 그 성리학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예. 저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방패를 6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한국이죠. 저는 한국과 코리아를 또 구분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한국과 한민족은 지금 저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개념이에요. 코리아는 다른 거죠. 이미 공간적 범위가 확장이 된 거예요. 예. 우리는 물리적 영토 내에서 한반도 정도지만 저 같은 경우 역사학자니까 만주도 바다도 다 같이 보지만 보통 사람은 한반도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랐잖아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기후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인터넷이다 보니까 전 세계잖아요. 한류가 뜨는 이유는 이제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입체적 공간이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리안이라는 것은 달라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달라요. 세계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 아니라 발전된 한국 그리고 이 한류로 알려진 한국, K-팝을 알려진 한국을 생각하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서양 사람들이 주목한 겁니다. 그리고 서양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하고 취직에 대한 불안감도 크고 문명에 대한 갈증도 있고 그리고 많은 아쉽게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럽 같은 경우도 결국 이주민들이 해가지고 이런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인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서양 문명 청년들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정말 힘들거든요. 간간히 답은 줘요. 학문적으로 답을 준비도 합니다. 네. 그 이를테면 생태 문제도 있고 종교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신들과 호흡하면서 그리고 뭐든지 이런 것들은 논리보다는 느낌이잖아요. 한 번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특히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뭔가 메시지를 받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류 때문에 신이라니까 신바람 나니까 열정이니까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압 하는 가사처럼 그런데 보는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한글도 특별하지만 거기서 등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을 가져서 그러면 도대체 이 데몬 헌터스에 나온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 있는 인물들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이런 복장을 했고 예를 들게 되면 거기 호랑이 같이 왜 나왔고 그리고 옷은 왜 그런 옷을 입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데몬 헌터스에서 나온 것들을 만든 굿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굿즈를 전부 다 관심 갖고 팔기도 하고 거기서도 또 만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여긴 논리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데몬 헌터스라는 이 애니메이션에 있는 논리와 사상을 그렇군요. 알려주면은 인류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민족의 사상과 논리는 정말 이런 것이었구나. 이거를 젊은 사람들에게 K-팝에 열광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는 우리가 거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조금 이제 다시 제가 좀 톤을 낮추겠습니다. 예, 데몬 헌터스로 다시 가볼게요. 네. 오프닝에 등장하는 무속의 모습들 이렇게 보면은 네. 굳이 이걸 왜 앞단에 이렇게 넣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전통의 신앙, 무교 이게 어떤 걸 내포하고 있고 또 데몬 헌터스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네. 이게 또 문명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해서 네. 일단 저를 비롯해서 데몬 헌터스 시청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봤긴 했다는 평은 듣는데 네. 교수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해주세요. 이거 한 분이 매기강이라고 그래요. 예, 매기강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들이에요. 예, 물론 자본은 일본이나 미국이 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의외로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사상과 신앙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뭐든지 저도 글을 쓸 때 보면 리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예. 뭐든지 앞에 임팩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첫 장면에서 그렇게 놓다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이 역동적이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교라는 것이 등장한다. 예,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무당인지 몰랐죠. 예. 그리고 무당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세 번째는 이들이 전사 이미지를 갖고 있다. 워리어예요. 그럼 정의죠. 네. 우리는 악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그 구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무교에서 말하는 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게 있는데 거기서는 보게 되면 굉장히 신바람한 역동성, 예. 그다음에 정의의 구현, 그리고 고뇌의 갈등이죠. 그리고 데몬 헌터스는요 보면은 가사들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트로트 가사만 보던 생각하던 나에게는 상당히 놀랬고요. 철학적인 어떤 경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목하게 됐고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해봤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데몬 헌터스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상 네. 또 무교적 요소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네. 주세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민족 신앙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무교거든요. 그걸 주관하는 사람들 무탕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지만 샤머니즘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동반지에 살던 퉁구스계 사람들의 그 무당을 샤머니라고 그래요. 그 우리도 같은 거죠. 그래서 샤머니즘 특히 우리나라 무교의 기본 논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쉬운 얘기부터 하죠. 예.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도 가지만 일단 가슴에 품은 응어리를 바로 그거예요. 예, 풀려고. 한을 풀라고, 예. 응어를 풀라고. 해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가게 되면 증산도에서 해원 사상으로 발전하는 건데요. 동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풀어내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 이론 중에서 풀림 이론도 있거든요. 풀림이란 건 뭐냐면 모든 걸 풀어낸다는 거예요. 하기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 기독교, 네. 개신교에서도 네. 그런 해원 풀어내는 게 우리나라 독특한 것 같아요. 네. 막 하면서 막 그 처음에 뭐라 그러죠? 뭐 중보기도라든지 뭐 이 방언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럼요. 본인의 뭐 이 쌓인 것들을 막 풀어내는데 이게 서양에서 제가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전혀 생경한 모습이거든요. 논리적이죠. 그 네. 사람은 정적이죠. 예, 근데 우리는 다른 겁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죠. 네. 예, 감정적이고 사실은 우리 뛰는 문화예요. 펄펄 뛰는 문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기가 있어요. 그걸 좋게 말하면 활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지나치면 광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무교, 무속, 샤만 이런 것들이 가진 한계는 바로 세 번째 광기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렇게 풀어내는 것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응어리져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개근무슨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려워요. 한국 사회는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정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갈등과 그리고 사회가 붕괴될 정도까지 되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1970년도 이후에 오랫동안 생성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발전하는 데 도움도 됐지만 예,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해요. 부에 대한 그렇죠. 욕심이. 예,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데 예, 아직은 못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한. 그래서 이런 모든 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풀어내주는 것이 사실은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고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이렇게 무교처럼 네. 무당처럼 직접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해온 사상 풀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아시잖아요. 살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박혀있던 응어리를 살을 풀어낸다는 거 살풀이잖아요. 풀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우리 무교에서는 소수자를 보호해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데모넌터스 구도를 보면은요, 딱 반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선과 하나는 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밝음을 지향해요. 이게 바로 우리 헌터스들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말 그대로 사자 보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사자는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지만 우리 말하면 저승사자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처음에는 사자 보이스 그래가지고 라이온을 생각했는데 보니까 등장한 인물들이 완벽하게 저승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5명이 등장했는데 원래는 3명이 와야 되는 거죠. 무당도 3명이 와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건 맞아요. 예, 그런데 저승사자도 원래 3명이 와요. 예, 근데 지금 거기 5명이 왔더라고요. 이런 선악의 구도로 돼 있잖아요. 철저히 가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게 있어요. 전부 다 왼쪽, 즉 선 쪽에는 여자들이라는 거죠. 남쪽에는 전부 다 남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반대쪽에는. 예, 그럼 선악의 구도가 있고 밝음과 어둠의 구도가 있고 등등 있는데 선한 쪽에는 여자들이 있고요. 악한 쪽에는 남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가 인류 역사 이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은 유습이잖아요. 이건 늘 무당들이 풀어야 될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무당은 원래가 여자예요. 그렇죠. 박수무당은 남자지만 예, 남자를 무당이라 하더라도 그건 박수무당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분명히 남자 여자 그런데
그거를 조금 연결시키다 보니까 페미니즘. 네. 페미니즘이란 것 자체가 과도한 면이 있지만은 그동안 억눌렸던 여자의 권리를, 제가 여자란 말을 쓰는 거는 일본 말을 싫어해서 그래요. 여성이란 말은 일본 말이에요, 원래가. 네. 여자란 말이 우리 말이고요. 여자는 옆으로 나가지만 혈족 개념이기 때문에 동등한 거고요. 여성 그러면 이미 젠더 개념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자란 말 쓰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흔적도 여기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처럼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 힘을 얻게 되는데, 많은 노래들이나 가사를 보면 굉장히 좋지만 전태, 특히 지금 전 세계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 빌보드 차트 2주째 연속 1위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골든이라는 거지요. 골든은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금의 문이거든요. 예. 금이 가지는 의미가 있지만 그 골든에 보게 되면 마지막 한 게 가장 고음으로 올라가는 게 업이라는 거예요. 나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이걸 모든 사람들이 열창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기 힘든 소리인데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보컬들이나 뭐 특히 디바 같은 경우 여자들은 그냥 그걸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등장하는 것은 결국 여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숨지 않을 거야. 이런 단어들이 나는 절대 숨지 않아. 나는 나야. 이런 가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그것이 무교에서 지향하는 아까 말씀드린 풀린과 해온도 되지만은 끝까지 완성을 지향하는 네.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저는 늘 그렇듯이 결론이 이렇게 되지만 결국 모두가 공동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족도 공동체고 시족도 공동체고 나라도 민족도 공동체고 인류는 공동체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젠가부터지만은 논리화된 것은 2500년 전부터예요. 그래서 누구나 꾸준히 하는 얘기지만 그걸 실현하는 것은 힘들죠.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무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논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리라든가 조직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감성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다가가게 되니까 아, 말 그대로 세계는 하나로구나. 우리는 조화를 이루겠구나.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 명의 헌터들이 신탁을 받아요. 네. 신으로부터. 예. 예. 그렇죠. 우리로 말하게 되면 신령님이죠. 신령님부터 신탁을 받는데 그게 어디냐면 큰 나무예요. 나무. 예, 그 나무는 원래 우리가 섬겼던 예전에. 네. 그죠? 그렇죠. 신당나무니 무슨 아실 또 거예요. 예. 큰 나무가 등장하는데 네.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제가 뭘 떠올렸냐면은 바로 아바타예요. 아, 그러네요. 아바타도 보게 되면 바로 그 네. 영혼의 나무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여자가 전사가 있잖아요. 예. 섞인 거죠. 근데 나무가 예. 사실 인류가 나무를 굉장히 숭배를 해요. 음.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봤을 때 연결해주는 존재는 나무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새끼나무가 아니라 과거에는 엄청난 큰 나무들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소예요. 예,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나무를 타고 내려가고요. 올라갈 때도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나무를 다 숭배하고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우리가 말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세계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주목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로 오게 되면 당나무가 되는 거죠. 동네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신단수가 돼요. 네. 그래서 단군신에 보면은 환웅이 내려온 곳이 신단수예요. 신단수하. 신단수 아래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아,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무교의. 근데 우리 무교를 그때 설명해 주실 때 북만주 네. 혹은 동만주, 북만주, 시베리아, 동만, 시베리아 바이칼 이런 데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침략 수림이 굉장히 빡빡하게 있는 데들이죠. 맞습니다. 네. 예, 나무를 신앙의 도구로 이렇게 네. 쓸만한 그런 주변 환경에 굉장히 적합한 적합하죠. 지역인데. 네. 인류는 원래가 나무를 숭배해요. 예. 인류가 나무에서 내려온 존재고요. 관념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 존재고요. 인간은 나무 밑에서 먹고 살았어요. 하기야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나무에 당연하죠. 걸린 자라고 하죠. 예, 에덴 동산이 그거죠. 예. 그 숲을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그런데 북만주, 동만주에서 한반도 동해안 쪽으로 내려오면서는 그게 나무 신앙이 강한 거죠. 나무를 숭배를 해요. 네. 우리는 뭔가 하늘과 땅, 이때 하늘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하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령스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잊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는 그게 나오고 나중에 중반부쯤 가게 되면은 몇 번 나오지만 그 우리 헌터스 특히 루미가 있는 곳은 늘 보면 뒤에 조선 왕조들이 우리가 근정전에 가면 있잖아요. 1월 오봉도, 1월 오학도라고 부르는 것들 이게 있어요. 이거는 물론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교의 사상을 가지고 됐지만 나무가 가진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표현을 정말 잘했구나. 이런 것도 제가 또 들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많죠. 쉽게 떠오르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범과 까치가 등장할까? 쉽게 이해하잖아요. 이거 미나에 나오는 거니까 호작도라고 그러는데 서양인들의 호랑이 개념과 우리는 달라요. 맹수로서의 호랑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를테면 산신령 자체거나 산신령의 보호자로 다가왔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절에 가면 꼭 산신당 또는 산신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면은 산신 할아버지가 계시고 거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호랑이에요. 범이죠. 한자 호랑이 아니라 범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범이란 것은 흔히 말하는 그런 살육의 맹수로가 아니라 인도나 이런 데서 그냥 그죠? 그렇죠. 예. 사람을 해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 우리는 그래서 그걸 무화시켜 가지고 예. 우리 민족의 특징이지만 무화시켜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준 산신령님. 그래서 산에 가면은요. 예전 분들은 호랑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랬어요. 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산신령님 그리고 영감님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존중했다는 것이죠. 인격화하는 거군요. 독특해요 우리 민족.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화에서는 호랑이가 어쩌면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스러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눈 땡그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일제시대 때 그렇지만 1960년대 이후에 몇 분들 특히 그 조재룡 선생이 그걸 주목을 해가지고 민화박물관을 만들었고 네. 후곡동에 호랑이 그림을 많이 전시했고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그 호랑이가 거기선 어리숙하고 순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서 악인일 수가 있고 악령일 수 있는 진우의 전달자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건 잘 연결은 안 되죠. 왜냐하면 진우는 분명히 악인이고 악령이고 네. 헌터서 해쳐야 되는데 네. 그 전달자로서 어리숙한 곰이 호랑이가 나타나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거기서 그 외에도 많은 동작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데 이런 것들을 캐치해낸 그 감독의 능력이 전 뛰어나다고 보고요. 우리 진지하게 그걸 알아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두선으로 호랑이의 해악, 이걸 미학, 이거 얘기만 하지 말고 그 가진 정신을 논리화시켰어야 돼요. 그러면 그 호랑이의 표정에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사상과 이즘은 무엇인가? 이게 좀 덜 된 거죠. 네. 그래서 호랑이가 중요하잖아요. 호랑이 정말 할 얘기 많아요. 근데 거기면 까치가 있잖아요. 까치도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요. 까치까지 설날은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전에도 까치가 있지 않았나요? 지금도 있나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까치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길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영국이나 일본에 가면 까마귀가 네. 그 나라의 상징적이기도 하고 네. 까마귀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까마귀에 대한 인상이 되게 안 좋은데 그쪽에 네. 가면은 까마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새가 되고 까치는 진짜 성격 까칠한 뭐라고 성격도 안 좋은 그렇죠. 뭐 그렇게 폄하되기도 한 건데 근데 우리 좀 김 독특하죠. 선생님이랑 조금 다른 의견을 얘기해도 예. 되죠. 예. 까마귀하고 까치는 같은 겁니다. 그런가요? 중요한 건 뭐냐 까만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까만색이라는 것은 북방을 나타내고요. 북쪽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행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북방엔 초원에 있는 유목민족들은 이 까만색이고요. 거기서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까마귀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북방민족을 상징하는 거고요. 우리 고구려에서 있는 게 뭡니까?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삼조고죠. 삼조고죠. 네. 삼조고는 분명히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고구려인들은 삼족을 그 집요하게 표현했습니까? 네. 이유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삼족의 그 까마귀라는 것은 북방을 뜻하고
해를 뜻해요. 그래서 한자로는 일조, 해일자, 세조자를 해가지고 일조 또는 신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까마귀 숭배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은 북방 유목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신령스러운 새다. 하늘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해주는 새다. 그래서 우리 까마귀가 우리는 천시됐는데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는 까마귀를 굉장히 신령스럽게 그리고 보잖아요. 축구 대표도 로고에 까마귀가 있잖아요. 축구배 엠블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우리가 월드컵이 있을 때 네.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싫어하는데 네. 김 선생님처럼. 네. 그런데 일본 축구협회 엠블렘 보니까 까마귀로 돼 있잖아요. 네. 삼조고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언론에 발표를 했죠. 우리야말로 원래 까마귀를 예전에는 신령스럽게 여겼다. 동원 삼조고는 고굴에 곤벽화되어 있고 물론 백제나 신라의 어떤 금고에도 있지만 장식품에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겐 까마귀 숭배 신앙이 있었는데 다만 중국이 영향을 받으면서 까마귀는 흉도가 됐다. 그런데 까마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까치예요. 왜냐하면 이게 까만색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혹시 보셨어요? 시골에서 계실 때 나무가 있잖아요. 단간지주. 네. 거기면 기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기러기도 있고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있는 겁니다. 네. 원래 그거는요. 오간이라고 했어요. 오간. 오간은 까마귀 오자에다가 막대기 간자. 네. 그럴 정도로 거기는 까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까마귀도 있었고 기러기도 있었고 까치도 있었고 다만 그 세 종류가 바뀌었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해준 나무 끝에다가 역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전령으로서의 새를 올려놓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새는 바로 하늘과 해와 연결되는 까만색의 새였던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북아시아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좀 특별하더라고요. 해필은 이렇게 세 개를 했을까? 거기 보면 무기들이 나타나잖아요. 칼 같은 경우가 있죠. 예. 제가 누차 늘 강조하는 건 3이라는 숫자예요. 3이라는 숫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1, 2, 3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3이에요. 우리도 늘 그렇듯이 3, 3번 그랬잖아요. 삼세판이라고 하죠. 예, 늘 그렇고요. 에기나트라도 당연히 3, 7일 동안, 세 일에 동안 예전에는 금줄을 매달았어요. 예. 우리는 저승사자도 3명이 와요. 예.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장례식도 3일장을 치르죠. 그럼요. 통상. 다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서양 문명도 그렇고 중국도 비슷하지만 우리는 좀 다른 거죠. 3이라는 숫자는 오행에서 보게 되면 이른바 생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바로 거기가 가장 안정된 숫자잖아요. 지금 우리가 탁자가 네모나게 돼 있지 사각으로 돼 있지만은 저 트라이포드 같은 경우는 삼각구로 돼 있잖아요. 가장 안정된 숫자예요. 그리고 가장 안정된 삼각뿔은 모든 네. 것이 변이 똑같아요. 그 3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유독 3이라는 수에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단군 신화부터 우리의 민속부터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사회 논리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3명의 무당부터 3명의 헌터부터 시작해가지고 3과 연관된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당들은 분명히 무당을 상징하는 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옷도 그렇고요. 예, 그때 기물을 어떤 무구라고 그래요. 무구. 무당이 갖추는 기구들. 그러면은 무구가 뭐 그게 이제 신령스러운 도구가 되겠죠. 원래는요 기본적으로 뭐냐 거울이에요. 무당집에 한 거울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전 인류가 다 보편적이에요. 거울은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원이기 때문에 이 의미도 있고 밝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 태양이 중요하지만 우리처럼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것은 많지는 않죠. 거울 있잖아요. 그다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방울이에요. 방울. 방울은 뭐냐 딸랑딸랑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소리로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공명이에요. 제가 케이팝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하면서 공명을 일으키는구나. 이게 지금 현대 문명에서 가장 문제가 된 소외감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딸랑딸랑하는 이런 방울과 연관된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칼이에요. 이번에 이제 워리어 전사들이니까 무기들이 등장하잖아요. 예. 3명의 헌터들이 각각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룸이죠. 가장 주인공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통 신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역사에서는 엑스칼리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오죠. 우리 신화에도 보면은 유리왕이 네. 부러진 칼을 갖고 오자. 살은 언제나 신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삼종 신기라고 해서 세 가지의 보물이 있어요. 그건 일본의 신화, 일본 서기도 나오기도 하고 고고학적인 발굴도 똑같고 실제로 현재 보유하고도 있고 엄청난 얘기가 많죠. 그런데 바로 루미가 가진 칼, 이 칼은 바로 신칼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사자보이스의 사자들 보니까 그가 쓴 갓, 그다음에 도포 이런 것들 당연히 우리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밝음과 어둠, 맞아요. 여자와 남자, 선과 악 이렇게 구도가 확실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부터 고민을 해요. 루미가. 왜냐하면은 자기는 헌터고 자기는 분명히 신의 피를 받았지만 몸에 이 문신이 있어요. 그 문신은 악령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는 어머니는 바로 왼쪽에는 신령이에요. 신령계 있고 아버지가 악령이었었어요.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이 적대적인 두 존재 합의 탄생이 바로 루미예요. 주인공. 그러니까 그는 선한 존재이면서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신화에서 이양 대립이라고 그랬어요. 각각 적대적인 성격을 한 몸에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면 아킬레스도 마찬가지고 다 반쯤은 인간이고 반쯤은 신이고 반쯤은 인간이고 반쯤은 악이고 괴물이고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인식하는 구도예요. 단군 신화에도 보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곰과 범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루미가 이렇게 양가적 존재예요. 예. 그러면서도 그걸 숨기고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를 키워주는 대모가 이걸 끝까지 숨기면서 이 임무를 수행해야 돼. 이 임무는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정의를 수호하는 건데 거기서는 이 데모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의 핵인 골든 이게 나온 거예요. 혼문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네. 이걸 지켜야지만 돼요. 예. 이걸 지키지 않고 이게 깨지게 되면은 악령이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인간의 혼을 빼먹어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균열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루미 같은 경우는 양가적 존재죠. 그러고 숨기고 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바로 지누라는 악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악령도 똑같이 악령이지만은 선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양가적 존재 똑같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괴테 파우스트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네. 그런데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경우는 예. 당연히 악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비율이 다를 뿐이죠. 배합 비율론인데요. 그러니까 그 진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악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식구를 버리면서 악의 길로 들어간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양심과 가치를 포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면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도 양가적 존재인데 그 선한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왠지 둘이 통해 가지고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루미와 지우는 만나게 돼요.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그거는 첫 번째는 자기가 동일한 존재라는 동료의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연한 거겠지만 거기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겪고요. 주인공 루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신화적 구조, 서사 구조에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고난을 겪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떤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신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등장해서 고난의 길을 겪고 누군가 나타나서 구원을 해주고 다시 끝내고 이게 순환 사이클 이루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감독은 주인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끝없이 근데 결말은 누구나 예측한 대로 결국 루미는 자기 정체가 탄로나죠. 탄로나면서 절망에 빠지고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동료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되고 악령들은 낄낄거리고 이제 혼문은 우리 것이야.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서 또 하나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대중들이에요. 거기 PD를 비롯해서 대중들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헌터스에게 열광하지만 똑같이 악령들에도 열광을 해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그렇지만
역시 그 대중들은 악령에게 포로가 되고 스스로 굴복을 해요. 음. 그때 악령이 부르는 노래가 유명한 게 뭐냐면 Your idol 그래요. I'm이죠. 뺐지만 I'm your idol. 나 너희들의 우상이야. 아이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파시즘 아니겠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 볼 때 대중들은 언제든지 이런 악에 또는 휩쓸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요.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혼문이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몸에서 머리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가면서 사자버시는 물론이고 그 뒤에서 조장하는 거대한 배우잖아요. 이런 그 거대한 악령에게 다 들어가게 돼요. 그 악의 세계가 창궐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은 주인공 루미가 발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나 아니야. 그럼 나는 헐 거야.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 브로큰 그래. 나 무너지지 않아. 깨지지 않아. 그러면서 본인이 결국은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 도움을 준 것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진우였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우에게 따라다니는 바로 범과 까치였었어요. 특히 범. 그래서 결국 힘을 얻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동료들도 다시 합세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캐던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무속이라든지 한국의 전통에 관련된 한국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됐군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건데 이 캐던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해 볼까? 네. 2013년도에 자동차로 이스탄불까지 횡단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부터요? 아니 여기서부터요. 경주부터. 어떻게 우리는 경상부터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제가 리더로 참여했기 때문에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 북한을 가지 않습니다. 예. 네, 중국을 통과해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탄불 가까이 갔을 때도 한 번은 건국 기념일 때 행사를 하는데 싸이 춤을 사람들이 할머니나 장성들이 추는 걸 봤어요. 터키에서? 예, 터키에서. 그만큼 우리 한류가 대단한데 벌써 한 10년 정도 됐군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다른 것이 예전에는 음악과 춤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배경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 자연과 우리 사람들과 우리 글자가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전 세계에 우리를 각인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활용을 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데몬 헌터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또는 우리 민족의 사상, 가치 또 한 가지는 한민족 역할론이지만 우리 민족이 현재 인류 문명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이 데몬 헌터스를 통해 가지고 세계에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흐름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더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 거기엔 다양한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지식인들, 학자들에게 특히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현상적 분리는 좀 쉬워요. 데몬 헌터스의 어떤 보고 현상으로 분리하는 건 쉬운데 예. 그것만 가지고 외국인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갈매기 꿈을 봤을 때 거기다 메시지를 느끼고 뭔가 달라지듯이 우리는 이제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느낌으로 주는 거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한 거니까 이제 우리는 논리로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데몬 헌터스가 가진 사상적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전체적인 구조 틀과 함께 등장하는 요소들을 설명해주면서 설득력을 갖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사상체계로 만들어야 돼요. 무교의 사상체계도 있고요. 홍익인간 사상체계도 있고 동학도 있고 기독교도 다 있는데 이제는 이 시대에 지금 데몬 헌터스에 열광하는 우리 세계 젊은이들이 그 시대에 맞는 사상, 문화, 로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한국도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우리는 사상 아니면 이즘을 찾아야지만 돼요. 제가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글을 쓰고 그렇지만 그래야 돼요. 그럴 경우에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활동해야겠다. 단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수백 년 동안 남에 의해서 규정되어 왔어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규정해줬고 지식인들은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의시되면서 이제는 그런 지식인들은 사라져 있대요. 이제는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더불어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 자세로 캐대언이라는 호재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질주하는 말이에요. 이 말 위에 우리 같은 지식인들이 역할에 든 사람들이 올라타서 이거를 꽃을 피워야 돼요. 청년들에게 뭔가 기회를 줘야 되고요. 이해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가졌던 노하우 있잖아요. 다양한 지식들, 경험들. 그리고 우리는 아무래도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지혜죠.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죠. 오늘 윤명철 교수님과는 제가 그냥 더 피플 시간으로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사마르칸트 대학의 윤명철 교수님과는 중앙아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시원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여러 장면들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곧 준비하고 있으니까 윤명철 교수님과의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데몬 헌터스를 역사학자신 윤명철 교수님과 한번 전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나눕시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예고해드린 그 순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